안녕하세요. 신화평론입니다. 오늘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 무료 논술 강의 이론편이죠. 3-3 대중의 속성과 대중문화 산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중의 속성부터 한번 살펴볼 거예요. 대중이란 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이제 대중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대중이란 용어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일단은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중과 연관된 그 부정적 단어로서는 우리는 획일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중을 이루는 그 대중의 구성원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구성원들이 각자 개별적인 어떤 주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주변부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눈치를 보면서 그 대중의 판단에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한쪽으로 흐름대로 따라가다 보면 사실 이 대중이라는 게 거대한 집단의 덩어리가 되고,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거대한 전체주의로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획일적인 집단, 그것은 우리가 집단의 최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대중이 획일화되죠. 대중은 그저 주체가 아닌 엘리트의 조종에 놀아나는 수단과 도구에 불과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도식대로 보면 여기서는 이 명확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주체는 알고 보면 소수의 엘리트가 될 수 있고, 결국은 그 대상 도구가 되는 것은 대중이 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이 단원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가 결국 획일적인 대중으로서 그냥 도구화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단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인들 뽑죠. 우리는 흔히 대의민주제로 대의제 개념에서 우리는 이제 선거를 하는데,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국민 주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형식적인 측면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진보를 뽑든 보수를 선택하든 간에 사실상 소수 엘리트가 다수를 통치하는 방식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다수의 대중을 무시할 수 없게끔 그만큼 대중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투표만으로 나는 내 역할 다 했다,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뭐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든 국회의원이 무슨 짓을 하든 그냥 그것을 방기하는 것은 절대로 국민의 어떤 태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교재에다가 정리를 해놓은 거겠죠. 소수 엘리트의 지배를 대중 스스로 자처했다는 점에서 대중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플라톤이 이미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이 옛날부터 그걸 비판해 왔던 거예요. 대표적인 대중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플라톤인데, 그는 민주주의 자체를 그래서 싫어합니다. 민주주의가 당시 고대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 사회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를 막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에서는 필연적으로 독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역발상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반대로 알고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야말로 독재 사회를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어떤 원인 장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럼 대체 민주주의라는 게 그 모든 민중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것인데, 플라톤이 보기에 이 다수의 국민은 그런 권력을 가질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철학자잖아 플라톤이요. 지혜가 없는 거죠. 대중 모두가 지혜로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주체성, 자기 사유 방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자유는 주어져 있는데 지혜롭진 않아. 지혜롭지 않은데 자유가 많다면 그건 결국은 남용으로 자유의 남용이 방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은 내 이익이 되지 않는 사안은 되려 무관심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소수자에게 넘기고 그 소수자가 어떻게 하는지는 별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 이익에만 관심이 있지 나머지 거는 그냥 알아서 해, 남일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독재자를 뽑았을 때 그 독재자의 그 독재적 통치 때문에 다시 그게 나에게 악영향으로 돌아온다는 부분을 그거조차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당장에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을 따지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플라톤이 보기에는 대중에게 그런 권력을 주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를 보셔도 결국 우리는 지금 저기 이
오늘날 그나마 우리가 이제 정치에 젊은 세대들도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표율이 가장 낮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정치에 무관심하고 오직 자신의 눈앞의 삶에만 관심을 끌게 되어 형식적 유권자일 때 그러면 사표가 돼도 문제고 참여해도 문제가 되는 셈이죠.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하는 건 또 최악의 투표가 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그 투표 자체를 아예 포기해 버렸을 때 정작 그러면 투표를 열심히 하는 어떤 그 열성층에 의해서 또 국가는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 의미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이제 실패한 대통령이죠.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낳게 된 계기도 엄밀하게 따지면 정치에 대한 무관심 혹은 정치에 대한 무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신의 개인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대중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러면 국가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결국 플라톤은 민주주의에다가 낳은 보편적 권리가 무책임하게 남용될 것을 주장한 셈이고 그러한 결과를 한국 역시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게다가 대중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획일화된 성향 속에서 이익만을 탐할 뿐이라고 보기에 이런 대중의 권리를 빼앗아서 지혜로운 철학자에게 통치를 맡게 된다라는 철인 정치론을 플라톤이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플라톤도 그러면 결국은 엘리트주의 계급 맞아요. 근데 플라톤은 오히려 이제 그 대안이 대신 엘리트 계급론이지만 그게 철학자들이 통치하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이 재산도 가질 수 없어요. 플라톤의 국가론의 통치론의 핵심은 그 지도자 계급들은 사적인 어쨌든 재산을 뭐 유용하거나 챙기거나 이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대부분 자기 이권 챙기느라 바쁘잖아요. 또 자기 가족의 이권 챙기고 그러면서 자신의 재산 축적에 더 열내는 정치인들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공공의 이익이 우선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가난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부를 탐하게 되지 않도록 분명히 제어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중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부분, 이제 위기의식, 위기적인 어떤 관점이 있고요. 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은 뭐냐면 대중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은 대중을 거대한 덩어리로 획일적 집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체적 개인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모인 공동체 개념으로 좀 건전한 공동체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도식화시켜 보면 여기에는 모두가 주체인 거죠. 구성원들도 그 구성이 형성한 거대한 그 대중의 공동체 개념 자체도 각자가 서로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무슨 바로 보이지 않는 소수 엘리트의 통치나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각 구성원이 주체적 개인이 됐을 때 개별성이 생기고 다양한 사회가 가능하다. 저는 그래서 보통 개별 다양성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동시에 이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 그 대중은 절대 어리석지 않고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주체성이 있고 내 개별성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도 타인의 또 개별성을 존중하는 거니까 다양한 사회잖아요.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대중들의 집단이 획일적으로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양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든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물론 개인이 똑똑한데도 집단으로 뭉치기만 하면 어리석은 판단을 한다는 주장도 가능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라이놀드 리버 같은 게 그런 거죠. 개개인은 도덕적으로 악하지 않은데 집단이 됐을 때 악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논거가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이 관점에서는 집단으로 모일 때 되려 플러스 알파 효과를 가져오는 집단지성론이 있다는 거예요. 집단지성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위키피디아도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등장을 하지만 또 우리 결국은 이제 구글을 통해서도 그래서 얼마든지 이 대중 개개인의 판단은 명확치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게 거대한 집단지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신뢰죠.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경제 주체인 각 개인들도 결국 불특정 다수의 대중인 셈이고 이러한 대중의 선택이 소수의 정부 엘리트보다 뛰어나다고 봤었어요. 애덤 스미스도 결국은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개인의 이기심 추구라는 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똑똑한 소수의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개인의 이익 추구라는 것도 결국은 그럼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네 이런 게 아니죠. 오히려 각 개인을 강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예요. 불특정 다수 누구나 각자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소수 엘리트의 어떤 정부 집단이 하는 것보다도 더 공익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애덤 스미스 이론에도 집단지성 개념이 간접적으로 숨어 있는 셈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빅데이터 이론이나 위키백과 어떤 그런 사례로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한국 정치에 이제 뭐 투표 문제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민화될 수 있고 획일화될 수 있는 위험성도 얘기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지만 또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끌어왔던 것도 집단의 대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독재자의 횡포에 대해서 모두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 지내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오히려 시국의 위중함을 깨닫고 광장에 나와서 연대하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이 탑다운 방식, 하향식 정보 전달에 종속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대한민국은 국민들 스스로가 또 정보를 찾아내죠. 예. 그러면서 어떤 저항적인 방식으로서 오히려 바텀업의 방식으로 또 밀고 올라가는 방식. 그래서 이 대중의 분노가 실제로 박근혜 탄핵을 끌어냈다라는 점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만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무한정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대통령이 정신 안 차리면 탄핵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한국에는 여전히 대중의 에너지는 역동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죠. 그러니까 대중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과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정반대로 이렇게 충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보기엔 핵심은 그거 같아요. 그러면 둘 다 분명히 한국 사회에 양면적으로 존재하는 대중의 모습이지만 결국 어떤 게 이제 빈도수, 어떤 빈도로서 대중의 역할이 집단 지성화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그죠? 그게 너무 간당간당하게 오면 그러면 집단의 우민 현상이 더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투표 한 번 한 것만으로 안심하고 4년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론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 언론의 투명성에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언론이 투명하지 않으면 대중들이 우민화되는데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결국 위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던 참여 민주주의나 공동체 실현 주체는 누구인가 뭐 그런 얘기를 3-2에서 했었죠. 여기서 언급한 집단지성의 대중의 역할에서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공통적이다. 결국 자유와 평등, 개인과 사회, 시민과 국가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적인 개인만의 문제도 아니고 절대적인 또 집단도 국가도 아니다. 결국 국가를 구성하는 대중, 시민들 모두에게 달려 있는데 이 시민들이 어떤 시민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개별성을 포기하지 않는 시민, 공공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내일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 행동적인 시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탈리아의 안토리오 네그리 같은 철학자는 이제 다중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새로 만들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이란 단어는 뭔가 좀 부정적인 획일적인 요인이 좀 있다 보니 이걸 조금 더 주체적인 대중의 어떤 이름으로서 다중 이런 개념을 새롭게 신조어로 쓰고 있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도 다른 말로 우리는 또 공중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시민사회 이론에서 대중과 공중을 좀 구분을 해서 공중의 개념으로 쓰기도 하죠. 자, 결국 중요한 건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대로 긍정적인 대중의 어떤 의미를 파악해내는 것, 그렇죠? 그것을 실천해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론적으로 있으면 뭐해?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이미 대중이라는 단어는 오염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결국 하고 있고요. 자, 대중문화의 위치 이런 얘기 사례로 몇 개 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제가 대중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대중이 결국은 어떤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근데 대중문화라는 거 결국은 자본주의와 또 연결이 돼서 산업화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중문화 산업이죠. 그래서 대중에 대한 인식 차이는 문화 산업의 투자에서도 우선순위를 변화시킨다라는 제가 사례를 하나 얘기했는데, 예전에 이제 이게 아마 서강대 기출에서도 있었던 문제를 제가 활용해서 이제 이론 교재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중문화 산업에 대해서 한 정부의 관료가 멀티플렉스 극장을 설립할 것인가 아니면 고급미술 공연장 그죠? 이것을 먼저 설립할 것인가 혹은 뭐 미술관을 설립할 것인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좋아하는 대중극장을 짓는 것이 더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향하기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고급미술 공연장을 설립하는 게 우선한가에 대해서 갈등을 할 수 있죠. 그런 갈등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도 대중문화가 있고 소수가 향유하는 고급 문화를 좀 구분하는 성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막 홍대에서 락 음악 하면은 그거는 뭔가 하위 문화, 인디 뭐 이렇게 쓰고
정작 뭐 클래식 악기 하면은 그거는 뭔가 좀 고급적으로 생각해주고 이런 문화가 한국 사회에 아직도 있기는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설정에서 사실 그것도 우리가 이제는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놀드 하우저의 대중예술 비판론을 보면 민중예술과 대중예술과 고급예술을 이제 세 가지로까지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구분했을까? 보통 고급과 대중예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민중예술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하나는 민중예술의 본질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그것을 누리고 보존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술을 수용하는 주체이자 그것의 창조적인 참여자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중의 바람직한 속성을 이 용어로 새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민중예술이 이런 거다. 민중예술인 만큼 하위 계층에서 누리는 문화이면서도 질적 측면에서의 부족함이 있기는 하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네요. 근데 대중예술은 어느 정도 교육받은 대중이자 일반적으로 도시에 살며 집단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만들어진 예술적 또는 유사예술적 산물이다. 유사예술이다. 그 얘기는 결국은 확실히 뭔가 고급예술에 대한 위치를 이미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에 좀 미치지는 못하는 대중예술. 또 민중은 그거보다 조금 더 하위적인 느낌으로 쓰고 있네요. 누가요? 아놀드 하우저라는 학자의 분석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꼭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이것도 변하고 있거든요. 자, 유사예술적 산물, 예술적으로 전혀 비창조적이고 완전히 수동적인 대중과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예술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사람으로 나눠져서 문화산업을 이룬다. 자, 그럼 고급예술은 민중예술 및 대중예술과는 중대한 차이를 보이고 이것은 마치 뭐 삶의 고뇌, 뭐 인문학적 고뇌 뭐 이런 것으로 좀 고급화시켜 놓은 거죠. 인간 존재의 의미를 포착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내포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법을 변화시키려는 요구와 부딪히게 하는 심각하고도 진정한 책임 있는 예술이다. 이미 여기다가 너무 많은 점수를 때려 박아놨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아놀드 하우저 같은 학자는 고급 예술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 거예요. 너무 요즘 우리가 대중문화 산업에 휩쓸리고 있는데 결국 이런 고급 예술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죠. 자, 반면 허버트 겐즈라는 이제 미국의 사회학자는 고급 예술을 창작자 지향성으로 보고 대중 예술은 수용자 지향성이라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고급 예술은 결국은 창작자 중심이고 대중 예술이라는 건 수용자 중심이다. 그러니까 고급 예술 창작자들의 일방적인 견해를 그래서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급 예술 또한 필요한 건 맞다. 하지만 다수 개인의 욕망을 수용하는 대중 예술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아놀드 하우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대중문화에 쏠리면 안 되고 고급 예술도 필요하거든 이런 쪽이라면 허버트 겐지 같은 경우에는 아니 대중문화가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고급 예술이 문화 소비자의 성향을 무시하고 소수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이런 평행성에 대한 비판적 측면을 보이는 것이겠죠. 자, 한국의 최준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층문화, 고급문화와 기층문화의 조화를 또 주장하면서 현재 상층문화의 부재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은 둘 다의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정작 오늘날 너무 어디로 쏠렸다? 너무 대중문화 산업에만 쏠려 있다라는 것을 좀 걱정하는 개념이겠죠. 어떤 사회든지 상층과 기층은 나름의 특色을 갖고 병존해야 그 문화가 건강해지는데 양층의 문화가 음과 양처럼 서로를 보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층 문화가 자유분방하고 비격식적인 경향을 지향한다면 상층 문화는 형식에 충실하고 규범적 경향이 짙다라는 거예요. 만일 상층 문화만 존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화는 격식만 치우쳐서 역동성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이제 대중문화, 기층 문화만 존재하게 되면 또 방종적인 저급한 문화만이 양산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이분법적인 개념이죠. 자, 그러나 이제 총론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구분이라는 것도 결국은 문화 다양성의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즉 문화의 질적 가치를 따지는 것은 결국 대중문화 소비자들의 취향을 무시하는 처사일 수도 있고 이는 결국 문화적 분열이 계층적 분열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커피 믹스를 마시는 사람과 뭐 그 루아 커피, 보통 이제 고양이 똥으로 만든 커피죠. 그러니까 고급 커피, 커피 믹스 마시는 사람과 루아 커피 마시는 사람은 문화의 향유 순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드립커피 마시는 사람은 고급적인 거고 커피 믹스 마시면은 저급한 것인가? 이거는 자본주의의 가격 차이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문화의 수준 차이인가라고 보면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도 다양성의 시각으로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너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어떤 그 가격의 차이, 비용의 차이가 질적 차이라고 흔히들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저 희귀성 여부일 수도 있다. 헐리우드 액션 영화와 칸 영화제 출품작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술 영화제 출품작들은 분명 인간의 삶과 실존에 대한 고뇌를 담아내서 여운을 크게 남기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또 그만큼 지루해요. 한편 할리우드 영화, 액션 영화는 너무나 쉽게 몰입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장점이 있지만 또 남는 것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런데도 이러한 헐리우드 영화를 무조건 질이 낮다고 폄훼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뭐도 필요하죠? 삶의 활력도 필요하고 또 삶의 진지한 어쨌든 태도도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진지하면 고급적인 거고 쾌감적이고 활기차면은 질 낮은 건가?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문화를 그냥 누리면서 자기 취향에 가장 잘 맞는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면 이걸 질적으로 높고 낮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 않냐.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마약이나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악영향을 끼치는 문화 콘텐츠가 아니라면, 그렇죠, 뭔가 보편적인 어떤 인간의 도덕과 삶에 대한 가치를 깎아내리는 뭔가 그런 문화만 아니라면 우리는 오히려 최대한 각 문화의 다양성을, 우리 문화 다양성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각 문화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문화 산업에 있어서도 대중문화 산업도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왜냐면 고급이 있고 저급이 있고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가 한 정리입니다. 자, 그럼 여러 사례를 이제 그 다음은 정리해놨어요. 하이 문화와 크로스오버 장르 같은 게 있죠. 하이 문화의 가능성. 그다음 아도르노 같은 철학자가 음악을 대중음악과 순수음악 구분하면서, 이 사람은 순수음악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거죠. 고급적인 거. 대중음악은 표준화를 가져오니까 이런 표준화가 이제 되게 자본주의적이고 문제가 많다라고 봐요. 대체 가능성의 특징을 지니지만 순수음악은 오히려 대체 불가능성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대중음악을 표준화는 청취자에게 자발성을 박탈하게 되고 조건 반사를 촉진한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철학자들의 고민은 이런 거죠. 대중음악은 대중이 좋아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아까 다양성 논거를 보면. 그러나 이제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근데 이 대중음악이라는 게 결국은 그래도 우리가 결국은 무언가 고민을 좀 하고 자신의 주체성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러면서 향유할 수 있는 이제 문화가 돼야 되는데, 대중음악, 대중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거의 그냥 그 청취하거나 보는 사람들, 시청자들 고민하지 않게 그냥 무조건 그냥 흡수하게끔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획일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 대중음악과 뭐 대중예술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라면 무조건 다양성 논구로 갈 수도 없는 문제가 생기기는 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학자들은 하이문화 집단이 대중음악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결코 무조건적 수동적 소비를 하는 건 아니다. 자신들의 주체적 선택 때문에 걸러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과 저항에 대한 메시지를 담는 하이문화 분명히 의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을 낚기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 따라서 결국은 크로스오버 장르라고 하잖아. 장르 통합, 융합 이거죠. 세대 간의 문화 소비의 차이, 재산과 교육 수준을 통한 문화 소비의 차이가 크로스 음악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가에 대해 검토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최근에 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날치라는 이제 그 그룹 좋아하거든요. 국악 그룹이죠. 근데 국악과 락을 나름대로 연결해 놨고 거기에다가 또 댄스까지, 앰비규어스 피겨스라는 이제 댄스 그룹과 함께 하면서 뭐 범 내려온다 같은 곡은 정말로 유명하고 되게 힙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지금 통하고 있죠. 그런 크로스오버의 장르에 사실 많은 것들을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아이돌 그룹 및 대중문화 콘텐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건 너무 찍어내듯이 만들어지는 이제 아이돌 콘텐츠에 대한 위험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 BTS가 그러하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다르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콘텐츠로 뜨는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이 대중문화 안에서도 계속 고민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 어떤 흐름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유행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 자본주의 코드라는 것도 있잖아요. 작곡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 음악에 대중들이 자꾸 반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러면 대체 가능한 그룹이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예술가들로서도 본인들도 그런 목적으로 자신들이 그 피나 피땀을 막 흔들면서 노력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들도 유일무이하고 싶겠죠. BTS는 BTS일 뿐이다 라고 하고 싶겠죠. 멤버 누구 교체해도 사람들이 막 못 알아봐. 혹은 BTS 전체가 사라지고 새로운 그룹 갖다 꽂아 놓는데 다 똑같이 또 좋아해. 이렇게 된다라면 사실 그게 과연 유일무이한 단독적이고 개별적이고 특수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목적도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게 잊혀지고 싶은 연예인들은 없겠죠. 결국 그만큼 자기만의 어떤 특성을 찾기 위해서 결국은 이 대중문화 콘텐츠라는 것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대중문화 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중문화 산업 안에서도 결국은 프론티어가 있죠.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길을 창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문화의 유행이 바뀌는 거죠. 근데 또 그런 프론티어들이 뭔가 좀 한두 개를 바꿔서 희생하면서 뭔가 이것을 해내면 결국 나중에 다수가 또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쫙 따라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어느 정도 통해, 어느 기간 동안은 대중들도 그것을 좋아할 때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계속 반복될 거다라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는 있겠죠. 정말 그러니까 인문학자들이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뭐 고급 문화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고뇌해야 되고 삶의 존재 의미를 또 찾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너무 고차원적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것이 모든 대중이 그렇게 향유하고 생각하기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죠. 자, 됐고요. 그래서 대중문화와 산업의 결합에 앞장서온 문화산업가들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예술에 간섭하고 이를 자신의 의도에 맞게 변형하는 등,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중의 정서, 감정, 취향과 무의식마저도 조작하는 문제들이 항상 있다라는 점,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솔직히 이번에 이거 좀 읽어보면서 여기 좀 아직도 너무 틀이 좀 그쵸, 너무 이렇게 짜게 쪼개져 있고 오히려 하나 어떤 또 확실한 어떤 좀 그 논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보강을 해서 이건 나중에 개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중의 획일성 얘기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그 서강대 사학과 쪽에 임지영 교수님이라고 진짜 그 이렇게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또 공저를 해서 대중독재라는 또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대중의 획일화되면은 그냥 소수자들에 서 무조건 이제 그 당하고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대중이 오히려 독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중 자체가 독재적 힘을 갖고 오히려 그럼 거기서 이제 소수적인 개별자들이 뭔가 새로움과 자신의 어떤 성찰, 사회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대중들이 모든 문제를 휩쓸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중 스스로가 독재자를 정말 만들고 싶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플라톤이 고민한 것처럼 대중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몰라서 독재자를 뽑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데올로기 개념은 그거거든요. 다수의 대중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데올로기에 속아서 결국은 본인들의 이익에 맞지도 않는 독재자를 뽑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또 독재자의 통치를 우리가 또 무의식적으로 바라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노예 의식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이 또 일종의 어떤 거대한 대중 독재가 돼서 모든 사회적 다양성을 다 부셔버리고 흡수해 버릴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치 지형을 보시면 한국의 선거의 어떤 결과물들을 봤을 때 대체 저 사람이 왜 됐지? 말이 안 되는데 도저히 뽑힐 수 없는 사람인데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뽑혔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대중독재의 개념으로서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납득되는 부분이 좀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공간 문제에 대한 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나와 너의 윤리 부분인데 요거 조금 고민해 볼게요. 이게 제가 이미 너무 강의를 해놓은 게 많기는 많은데 요거만 그냥 따로 또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진도는 어쨌든 4단원 나와 너 윤리 편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